자, 오늘 수요 초대석에서 이번 기후 소송을 대리한 윤세종 변호사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오늘의 기후 처음 출연하셨으니까 저희 청취자분들께 직접 인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 기후 소송의 대리인이자 기후환경단체 플랜 1.5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세종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헌법재판소가 우리의 기후 환경 대책이 미비하다고 이번에 판결을 내린 셈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 헌법소원은 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는 탄소중립법과 시행령이 부족해서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라는 청구, 특히 이제 미래 세대가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헌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소송이었고요. 네. 이번 결정에서 헌법 불합치가 확인이 됨으로써 기후 변화라는 것이 우리 기본권의 문제이다. 그리고 국가가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침해된 것이 맞다라고 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좀 구체적으로는 2031년 이후에 아무런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 미래 세대에게 감축의 부담을 부당하게 전가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위헌 사유를 구성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네. 탄소 감축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없어서 이게 헌법 불합치가 된 거네요, 그러면. 이번에 또 악의 소송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다양한 기후 소송을 전부 합쳐서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결정은 4개 사건을 병합해서 한꺼번에 이제 결정이 내려진 것인데요. 처음 사건은 2020년 3월에 청소년들 19명이 청소년 기후 소송으로 제기한 것이 처음이었고요. 2021년 10월에는 시민들이, 그리고 2022년 10월에는 아기들이 기후 소송을 제기했었고, 2023년에는 정부가 그 목표에 따라서 세운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이 또 역시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해마다 차례대로 이 정부의 목표가 나올 때마다 문제 제기가 됐었고, 이 내용들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 그리고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공통적인 문제들에 관한 사건이기 때문에 병합해서 심리를 하겠다라고 올 초에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2020년 3월에 청소년 소송, 2021년에 시민들의 소송, 2022년에 아기들의 소송, 2023년에 환경단체 회원 등 시민단체에서 또 소송을 건 건데, 이게 4가지를 모두 합쳐서 병합해서 이번에 결과가 나온 거라면 이 기후 소송의 핵심 쟁점이 뭐였을까요? 4가지 소송에 공통된 것들이 있었던 거겠죠? 네, 핵심 쟁점은 기후변화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이게 기본권의 문제인지라는 하고, 우리나라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가, 이 2가지가 핵심 쟁점인데요. 네. 기후변화가 기본권의 문제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워낙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재난이 일어나고 이상기후가 일어나고 해수면 상승뿐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국제 안보나 식량 부족 같은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거라서 사실은 정부도 이게 기본권의 문제라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거나 이게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위기 상황을 인정을 했고요. 사실 가장 많이 다투어진 것은 그래서 우리 국가가,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였는데, 사실 전지구적으로 보면 지금 세워진 목표들이 다 달성이 돼도 온도 상승이 2.9도에 이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으로는 기후 대응에 실패하고 있다는 걸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 책임이 대한민국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툼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만 목표를 세우고 그 이후에 목표를 세우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은 천천히 하고 나중에 많이 줄이자라는 방식으로 목표가 세워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미래 세대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방식의 계획하는 법이 잘못되었다라고 확인을 해준 것입니다. 아하. 그러면은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가에서 그렇지 않다고 판결이 나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만 이제 2030년 목표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은 아쉬움이 있는데요. 40% 대신 헌재는 감축이요. 네네. 네, 맞습니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앞으로는 과학과 국제적 책임에 기반해서 세워져야 된다라는 중요한 원칙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2030년 이후에 감축 목표를 세우다 보면 2030년 목표도 그대로 둘 수 없고 강화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만의 승리라고도 얘기를 하던데 말씀을 들어보면은 앞으로 중요하게 바뀔 수 있는 어떤 시금석이 되는 판결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또 아시아 최초의 기후 소송이라고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위기 앞에 서 있지만 충분한 대응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기후 소송이 2,000건이 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의 정책이 문제다라고 하는 소송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 많은 영향을 미쳐왔는데요. 이때까지 국가를 상대로 이긴 사례가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네. 2019년에 네덜란드, 그리고 2021년에 독일, 그리고 올해 이 스위스를 상대로 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이 있었고 사실 유럽 대륙 밖에서 국가의 감축 목표를 상대로 헌법 불합치, 위헌을 받아낸 사례는 우리 소송이 처음인 거죠. 그런 면에서 다른 나라들도 많이 참고를 할 수밖에 없고 해외 소송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념비적인 판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안에 2030년까지 40% 감축하겠다는 내용은 있고 구체적인 시행 사항이 없는 거죠, 변호사님. 네, 이번에 헌법 불합치에서 지적된 것은 2030년까지만 목표를 네. 세우고 2030년 이후에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갈 부담에 대해서는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론이 나오기까지 아까 2020년 청소년 소송부터 이렇게 쭉 보면 2019년 4년 반이 걸린 건데요. 이게 4년 반씩이나 걸릴 일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헌법재판의 경우는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네. 4년 반이라는 거는 사실 긴 시간이기도 했고요. 특히 이제 우리 청소년 기후행동의 청구인들이 그동안 시민들의 관심이 유지될 수 있게 정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애를 많이 썼기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제일 아쉬운 거는 이 4년 반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에 쓸 수 있는 너무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이거든요. 과학자들은 우리가 2030년까지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느냐가 진짜 그 이후에 수백 년, 수천 년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할 만큼 결정적 10년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송의 결과가 2년만 일찍 나왔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좀 더 많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안 하는 것보다는 늦는 게 낫다는 그 영어 속담이 문득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 중에 기후위기에 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 4년 반이 결정적 10년이라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결정이 내려져서 다행이다 하셨는데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딱 내려졌을 때 현장 분위기는 환호했을까 아쉬워했을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송과 관련한 시민단체들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이 8월 29일 선고기일에 가면 한꺼번에 여러 사건들을 선고를 하는데요. 저희가 순서가 36번째였어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이제 긴장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고요. 저희 사건 차례가 와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라는 주문을 들었을 때는 많은 청구인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습니다. 워낙 그 시간 동안 간절하게 애를 많이 썼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복합적인 감정이었을 텐데요. 어쨌든 이때까지 이게 기본권의 문제라는 거, 헌법이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걸 확인받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굉장히 큰 성취감도 있었고 다만 2030년 목표에 대해서 헌재가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아쉬움도 크긴 했습니다. 워낙 이 시민사회에서는 이 목표를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이 법조계에서는 특히 이 법원과 사법적 판단이라는 것이 항상 상당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정도 헌법적 기본권의 범위를 늘리고 미래 세대의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 법적으로는 큰 변화다라는 환영의 목소리도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죠. 기후위기 대응을 해야 한다 하는 게 이게 헌법에서 우리에게 보장된 권리라고 결정을 내려준 거니까. 그런데 정말 변호사님도 1시간 반 기다렸다가 불합치한다 판결을 들었을 때 찡 하셨겠어요. 네, 되게 손이 떨릴 정도로 정말 긴장도 많이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이제 해외에서 많은 소송을 하고 있는 해외의 환경단체들과 청구인들에게도 이 소식을 바로 알렸었는데요. 이제 해외 다른 세계적인 사례가 늘어날 때마다 자기 소송의 승소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많이 기뻐해 줬었습니다. 네, 그랬겠습니다, 정말. 근데 이런 판결로 우리가 큰 변화가 일어날 거다 하는 기대를 하는 분도 있고, 이 판결이 변화와 직접 연결되진 않을 거다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변호사님 보실 때는 이번 판결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정부도 그렇고 일각에서는 이제 2030년 감축 목표가 위헌이 아니니까 뭐 당장 변하는 게 없는 게 아니냐, 31년 이후를 만들면 된다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 이번 헌재가 결정한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헌재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가 반드시 과학과 국제적 책임에 기초해야 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과학이라는 거는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여야 온도 상승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 수 있냐, 이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목표를 정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정한 목표가 국제사회의 책임에 부합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한 것인데요. 이때까지 국회와 정부는 이런 요소들을 제대로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느슨한 목표가 결정될 수밖에 없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서 제시된 이 두 가지 원칙에 기반해서 앞으로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만든다면 2031년 이후 목표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남아있는 시간들에 대한 목표도 다 같이 재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진짜. 과학적이고 국제적 책임을 기반해가지고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지는 그 책임에 부합해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탄소 감축량에 대해서 미적대거나 뭐 낮출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2026년 2월 28일까지 그때 이제 법률이 효력을 다하니까 헌재 취지를 반영해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변호사님 보실 때는 새롭게 세워지는 기후 대책에 어떤 방향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헌법재판소가 이번 결정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강조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정부한테 맡기지 말고 국회가 직접 정하라는 것인데요. 아하. 정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직접 국민들의 선출을 받아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만들고 지킬 수 있는데, 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책임도 역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국회에게 가장 크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몇 퍼센트 이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과학과 국제적 책임에 맞는 우리의 목표를 평가하고 분석하고 만들 것이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목표들을 국회 안에서 논의를 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 그 과정이 바로 2026년 2월 28일까지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진행돼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 절차가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정부는 그럼 그때까지 할 일이 없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내년까지 유엔에 2035년 목표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정부는 이 2035년 목표를 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35년 목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과학과 책임이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목표를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이 기본권 보호에 필요한 수준이 무엇인지 지금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칙에 따른 책임을 다하느냐에 대한 첫 번째 시험대는 역시 2035년 감축 목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4년 반 동안 이런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애쓰신 분들한테 참 감사드린다는 마음이 드는데요. 변호사님 이렇게 이번 기후 소송 대리하시면서 느끼신 점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사실 4년 반 긴 시간이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노력을 기울였었는데요. 누구보다도 이 소송을 만들고 이끈 청구인들, 우리 청소년 기후 행동과 아기 기후 소송, 시민 소송의 청구인들이 정말 많았었고, 사실 해외에서 소송을 했던 많은 법률가들, 그리고 우리나라 환경법과 헌법을 연구하시는 많은 학자분들도 이 소송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이렇게 의미 있는 결과로 남게 돼가지고 기쁘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기후변화는 항상 시간은 없고 상황은 계속 나빠지는 것 같고 그래서 참 마음이 어려운 순간도 많은데 이제 이런 변화의 시초들을 만들어질 때마다 돌이켜보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늘어났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계속해서 늘어왔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들을 계기로 그런 사회적 합의가 확산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여기에 대한 의지가 더 결집이 되면 지금까지 못했던 것을 다 만회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그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라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원칙이고 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합법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무슨 책임이 있는지 시민사회가 끝까지 밝혀낸 그런 사례로도 참 대단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듣다 보니까 노장청 어린이 유아까지 진짜 다 같이 함께했던 소송이네요. 또 정부와 국회가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없다, 누구 탓이다 할 수가 없도록 이 책임도 분명하게 명시해 준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지구온도 상승을 1.5도로 막자 이 목표를 세웠지만 그런 지난 2015년 파리 기후협약 이후에도 계속 기후변화는 심해지고 있죠. 이번 여름 다들 목도하셨을 테고요. 이번 판결로 앞으로 다음 세대가 살아갈 터전이 좀 더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일 텐데요. 변호사님 정말 애 많이 쓰셨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